Thank you very much. 네, 한국말로 발표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 파워포인트를 준비해 갖고 왔는데 여기 Maritime Security and Defense Cooperation이라는 큰 세션인데 저희 논문 제목은 A Worsening Maritime Security Environment in East Asia. 아시아의 안보, 특히 해양 안보 상황이 상당히 나빠지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의가 순수한 학문적인 회의기보다는 어떤 이 평화를 추구하기 위한 그 트랙 1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순수히 학술적으로 뭐 진리만을 얘기한다라기보다도 어떻게 돼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그 규범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논문은 팩트, 사실에 기초해서 지금 현재 아시아의 상황이 어떠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아시아에 전쟁이 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키신저 박사가 냉전이 끝난 후에 아시아 지역은 냉전이 끝난 후에 세계 다른 모든 지역이 평화가 왔지만 아시아 지역은 예외일 수가 있다라고 냉전 직후에 어떤 그 책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 2월 독일에서 열린 국제평화회의에서 아시아에 전쟁의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라는 말을 아예 했습니다. The ghost of war is looming around Asia. 아시아에 전쟁의 위험이 배회하고 있다. 전쟁의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학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요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로버트 카플란이라는 아주 유명한 세계 국제정치의 철학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국제정치 분석을 하는 이런 분이신데 이분이 유럽은 랜드스케이프라고 그랬습니다. 유럽 is a landscape. 유럽은 랜드스케이프인데 아시아는 시에스케이프라는 아주 재미있는 개념을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시아는 마치 19세기, 20세기 초반에 유럽하고 너무나 흡사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1차 대전 직전의 유럽이 지금의 아시아와 같은데 유럽은 대륙에서 갈등이 발생을 했는데 아시아는 그 지형상, 지정학적으로 바다에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어 있다. 즉 유럽의 분쟁에는 육군과 탱크가 갔는데 아시아의 분쟁에는 이제 군함들이 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 그 지도를 보시면은 아시아가 무지하게 이제 복잡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에이시아 스칼드론이라는 책을 얼마 전에 썼는데 저 책을 보면은 동남아시아에서 거의 전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앞페이지에서 본 키신저 박사는 동남아시아라기 그러니까 남진해라고 보다는 오히려 동진해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로버트 카플란은 남진해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왜 이런 위험이 아시아에는 닥치고 있는가? 저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아시아에는 있다고 봅니다. 아시아에는 구조적인 문제점은 첫째, 냉전이 끝난 이후에 냉전 시대 때 아시아의 국제정치는 간단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 편 아니면 소련 편이었고 그래서 아시아의 작은 나라들도 미국 편에 있든지 소련 편에 있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이 그 나라의 국가 안보를 어느 정도 책임져 줄 수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냉전이 해소되면서 아시아 국가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 아시아 국가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을 느낀다 하는 것이 아시아 불안의 첫 번째 요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아시아 국가들이 냉전 기간을 통해서 모두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은 이제 지켜야 될 것이
상당히 많아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은 이제 자기를 보호해주던 냉전 체제는 망가졌고, 그리고 자기가 지켜야 될 재산과 재화가 많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아시아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자원이 부족한 나라들입니다. 이 자원을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이 자원 수입로가 모두 바다다. 바다를 통해서 자원을 수입하고, 또 바다가 자원을 수입하는 해상 통로의 기능 이외에 바로 자원이 있는 곳이다라는 이제 개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통해서 자원을 사오고 바다에서 자원을 개발하고, 그래서 경제가 발전한 아시아 국가들이 바다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제 정치의 변동의 가장 큰 이 내용은 어느 강대국이 급격한 속도로 부상하는 것입니다. 강대국의 급격한 부상이 항상 기존의 그 안보 체제를 흔들어 놓는데, 아시아에서는 우리 다 아시다시피 지난 30여 년 동안 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경제 발전을 이룩했고, 경제 발전을 이룩한 결과 강대국으로 부상을 했고, 그 결과 아시아의 기존의 국제 체제가 조금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 데이터에 보듯이 냉전이 끝난 다음에 지구 모든 그 중요한 국가들이 국방비를 전부 줄였습니다. 이제 전쟁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시아 국가들이 국방비 늘리는 걸 보면은 대단합니다. 1985년, 1990년, 2000년 이렇게 쭉 제가 몇 년 동안 데이터를 추적해 보니까 중국은 냉전이 끝난 이후에 2000년까지 한 40% 정도 국방비를 늘렸습니다. 일본 39%, 한국 34%, 북한도 뭐 가난한 북한마저도 33%, 대만은 82% 늘어가지고 요 중요한 아시아 국가들이 냉전 끝나고서 한 10년 정도 국방비를 36% 정도 증액시킨 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냉전이 끝났으니까 평화가 왔는데 국방비를 아시아 국가들은 전부 급격히 늘리더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다른 나라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주요 국가들인 유럽, 나토, 그리고 소련, 이런 나라들이 국방비를 1985년부터 2000년까지 바로 그 아시아 국가들이 38%를 늘리는 같은 시간 동안 이 나라들은 국방비를 35% 감소시켰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국방비는 다른 세계의 국방비랑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계가 35%를 줄이는 동안에 아시아 국가들은 거의 40% 국방비를 늘렸다. 그러면 여기는 2000년까지인데 2000년 이후에는 또 어떻게 상황이 변하는 걸 보겠습니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여기 데이터는 제가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그렇게 수정한 자료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변화의 트렌드를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2003년도 자료하고 2013년 자료를 그대로 그냥 갖다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 요 10년 사이에 국방비가 220%로 증액됐습니다. 중국 200%가 증액됐습니다. 인도네시아 129%, 일본 119%, 한국 217%, 아시아 국가들의 국방비가 지난 10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따지지 않고 비교해 보니까 대부분 2배 정도씩 늘었다. 즉 냉전 끝난 다음에는 상황이 불안해서 국방비를 늘렸지만은 2000년이 된 이후에도 그 국방비 증가 비율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더라.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이에 그러면 아시아를 빼놓고 세계의 국방비는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겠습니다. 미국도 152%가 늘었고 나토도 126%가 늘었습니다. 이거는 2001년 9.11 사태 이후에 테러 전쟁을 하기 위해서 미국 국방비가 좀 늘어났고 다른 지역이 늘었지만은 그래도 이들 지역의 국방비 증가 비율은 아시아의 국방비 증가에 비하면 전혀 비교할 수 없이 이제 낮은 비율로, 그러니까 즉 이 세계가 일반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는데 반면 아시아는 불안정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 국방비가 늘었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시아 국가들이 대단히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라는 그런 그 징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특히 군사력을 많이 늘은 나라는 중국으로 이제 되는데, 여기 혹시 뭐 중국 분들이 이렇게 많이 늘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중국이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만든 자료입니다. 중국 국방부가 정식으로 발표한 자료를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보면은 중국이 1989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16% 국방비를 증가시켰다라는 하나의 그 팩트입니다. 물론 중국이 이렇게 국방비를 증가시킨 이유를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지킬 것이 너무나 많아진 것이죠. 지킬 것이 많은 나라는 국방비를 늘리는데 하여간 우리가 현상을 보니까 이렇게 그 국방비가 많이 늘고 있다. 뭐 아시아 나라들 다 이렇게 늘리고 있습니다. 여기 그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다 이렇게 늘리는 자료를 제가 그 인터넷에서 찾아본 자료입니다. 그거 왜 이렇게 늘리느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이 프린스턴 대학의 켄트 칼더라는 분이 죽음의 삼각형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이코노믹 그로스, 아시아 국가들이 전부 경제 성장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쇼티지, 전부 석유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석유를 바다를 통해서 사오고 바다에서 석유가 나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전부 해군력을 들이고 있다. 해군력을 자기가 불안해서 해군력을 들였는데 해군력을 들였기 때문에 지전략적으로 더 불안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이 아주 데들리 트라이앵글, 죽음의 삼각형이다라고 했는데, 이 아시아 국가들이 이 죽음의 삼각형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들은 그러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제가 지리적으로 여기저기서 아시아는 뭐 저쪽 일본 북부, 뭐 북방 사도서부터 말라카 해협에 이르기까지 서태평양 전체에서 분쟁이 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분쟁이 나고 있는 데입니다. 여기는 뭐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바다에서 그 가스가 생산되는 그 유전을 놓고 서로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남진해에는 보면은 여기 그 빨간 거로 된 거가 이제 줄이 9개인데 9개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저것을 남해 9단선, 그러니까 9 대시드 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를 이렇게 국경적으로 줄을 달아놓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여기가 중국의 관할권 속에 있는 바다다. 그 남진해의 넓이의 80%를 중국이 이제 자기 안에 포함되는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월남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이런 나라들은 또 각기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여기 선을 긋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남진해의 전체가 아주 이렇게 시끄러운, 뭐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너무 복잡해서 이 나라들이 엄청나게 다투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징은 중국이 이 옆에 있는 모든 나라하고 적어도 하나 이상의 영토 분쟁에 지금 개입되어 있다라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이게 전쟁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평화로 유지할 것이냐, 이게 오늘 우리들이 모여서 얘기할 건데, 지금까지 국가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런 상황에 대처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국하고 뭐 이렇게 아시아 전체죠. 작년 11월 23일 날 중국이 또 뭐 이렇게 이 방공 식별구역을 설정해서 이것도 하나의 또 분쟁 요인이 뭐 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방공 식별구역을 설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건 뭐 국제법적으로 불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다른 불편한 그런 그 문제점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뭐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제 뭐 강대국이 됐기 때문에 지켜야 할 이익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바다에다가 선을 2개를 걷습니다. 하나가 이제 안쪽에 있는 선이 제1도련선, First Island Chain이고 바깥에 세컨드 이렇게 했는데, 요 바로 맨 안쪽에 있는 이 바다에 그러니까 중국의 그 해군 전략이 anti access, 그러니까 다른 나라 적대국 세력이 접근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리고 에어리어 디나이얼, 그리고 그 적대 세력이 접근했을 경우에 이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를 보면은 한국, 일본, 뭐 타이완, 필리핀 뭐 이런 나라들이 전부 여기에 이익이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고, 여기에 플러스 바로 서태평양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패권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미국의 입장에 직접 도전이 되는 그런 충돌이 되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뭐 이건 우리 충돌하고 있는 그런 사태입니다. 최근에 그 미국 첩보기하고 중국의 전투기가 서로 6m까지 거의 가까이 가는 충돌 직전까지 가는 그런 사태도 발생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말로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물론 중국은 패권을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옆에 있는 나라들은 그래도 무섭다. 이게 국제정치에서 항상 흔히 나타나는 시큐리티 딜레마. 나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갖추는데 옆에 있는 나라들은 그것이 나를 위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그 시큐리티 딜레마 상황이 아시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들이 지금 해결하는 방법 아직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필리핀하고 최근에 월남 그 베트남하고 군사 교류를 한다. 이건 전통적인 그 밸런스 오브 파워 정책이 여기서 형성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베트남하고 필리핀은 뭐 상대적으로 약소국인데 중국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서로 뭉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여기에 또 하나 변수는 미국을 불러들이고 있다. 다시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냉전이 끝난 다음에 거기 미군 기지를 오히려 필리핀 국회에서 나가라고 해가지고 내보냈던 그런 경험이 있는 나라인데, 최근에 오히려 미군이 다시 오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 다시 동맹을 강화시키는 이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다음이 결론인데, 제가 일부러 결론을 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옆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추구하는 방식이 고전적인 방식의 세력균형, 동맹 이런 것인데, 세력균형과 동맹 정책이 전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됐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면은 아시아에서 이것이 아닌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가?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유럽에서 형성된 그 뭐 유럽 안보 체제 CSC라든가 뭐 이런 식의 기구를 우리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기구를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만들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런 기구가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전통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그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뭐 경제 발전이라든가 이런 데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이익이 이것을 막는 데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런 논의를 오늘 뭐 우리들이 했으면 좋겠고, 저는 결론을 얘기한다기보다도 하나의 그 문제점을 던지고 그리고 현상이 이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으로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발표하려니까 좀 기분이 이상해가지고 말이 좀 엉겼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